롯데케미칼이 1조 원대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당장 대규모 유증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재무와 지배구조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등 51곳이 편입됐습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도용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다음 달 내려집니다. 첨예한 논란 속에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월드컵 시즌에도 국내 가전업계의 판촉 행사는 예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판촉을 해도 경기 둔화로 소비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 거란 예상 때문으로 4분기 실적 악화가 예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알아봅니다. 홍 기자,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원이나 이제 급등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오전에 7.13위안에서 7.17위안대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예. 환율이 이제 9시 30분 이후에 크게 오르면서 1,350원을 넘어섰고요. 결국 이제 14.4원 오른 1,354.7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위안화 약세가 이제 원화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장 초반에는 그 우리나라 무역 적자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예. 11월 2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인데요. 수출액은 332억 달러, 33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수입보다 수출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가 좀 부진하고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외환 전문가들 환율 전망이 1,340원대에 있었는데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율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지금 코로나 재봉쇄 이미 들어갔습니다. 뭐 광저우 같은 경우는 지역 봉쇄, 교통 통제 이미 시행을 하기로 했고 베이징도 영업 금지에 뭐 재택근무 들어간다고 하고요. 경기 둔화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 우리 수출 기업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발표된 이 무역 적자 앞으로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환율 전망은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전문가들은 고점은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원달러 환율 밴드를 최저 1,140원에서 최고 1,42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갭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뭐 일단 그렇긴 한데요. 예. 네, 올해 장중 최고치가 1,445원이었는데 일단 내년 최고치는 1,42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하게 이제 의견을 내비친 건데 예. 일단 내년 1분기에는 최고가 이제 1,420원이고 4분기에는 1,300원보다도 아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뭐 환율 안정의 이유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꼽았는데요. 일단 미국이 12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하고 또 내년 1분기에 추가로 50bp 인상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가 오르고 있어서 이런 강달러 현상이 좀 잦아들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에 좀 더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전망으로 보이고요. 오늘 갑자기 이 기업이 좀 유명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 뭐 꿈이 오고 사람이 온다 해서 레몽레인이라고 하던데 꿈과 사람이 있는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모 재벌가 얘기를 좀 다루는 느낌이 들어요. 이 드라마 첫 주 만에 시청률이 10%를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송 첫 주에 시청률 2자릿수를 넘어섰는데요. 예.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금토일 주 3회 편성이 된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방송 시청률이 6.1%였는데 이제 일요일인 3회차에는 10.8%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드라마의 제작사가 이제 레몽레인인데 지난해 12월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좀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이때 아마 이제 주연 배우인 송중기 씨랑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장한 당시에는 학교 2021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요. 또 KBS 예능인 리슨업이라는 예능도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대주주가 위즈익 스튜디오인데 2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레몽레인이 한 16% 강세를 기록을 했고 덩달아서 이 위즈익 스튜디오도 3% 강세 마감했습니다. 예, 위즈윅 스튜디오는 태생은 이제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데 점점 이제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드라마 제작비가 한 3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250억 원 정도 들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드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보통은 이제 OTT 오리지널 형태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JTBC하고 여러 OTT에서 동시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구조입니까? 일단 뭐 보통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들이 이제 OTT 한 곳에서만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티빙이나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벌써 이 OTT에서 이제 검색 순위 또 주간 순위로 상위권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아마도 이 배우 송중기 씨의 인기 때문인지 방송 전부터 이 OTT들이 이 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외 유명 OTT에서도 거액을 주고 판권을 사갔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16부작인데 아직 13부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청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1조 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보다도 이런 배급 방식이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네, 오늘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티웨이, 제주항공 같은 이제 항공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환율 상승으로 좀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예.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가 이제 모두 항공사였습니다. 예. 1위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이었고 2위가 티웨이, 또 3위가 제주항공이었는데 해외여행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유류비 상승분이 뭐 여전히 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자금 경색, 구조 조정 이런 기업들 소식 매주마다 한두 곳씩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으로 갈수록 이런 기업들 얘기 더 많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 하나 더 있죠. 롯데건설 대표가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지난주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일단 한 차례 보류가 됐다가 다시 한번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이제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 좀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롯데건설이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롯데케미칼이나 정밀화학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1조 1천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은 이사회를 열고 추가로 이제 은행권을 통해서 한 3,500억 정도의 차입을 하기로 했는데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6조 7천억 원 정도인데 3조 원 정도가 이제 4분기에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건설은 일단 뭐 계열사와 은행권으로 이제 마련한 자금 그리고 자체 보유한 현금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 하석주 대표의 사직 처리와 또 후임 인사 선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내일은 일단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부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2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1,869조 원인데 이것도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일단 지금 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빠르게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3분기에 과연 대출액이 줄어들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용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이나 중공업 관련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는 데일 테크놀로지와 준비디오의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유럽은 이제 9월 경상수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화재와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당기 순이익의 50%를 이제 주주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 제시하는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우리 시장도 그랬지만 미국 증시도 지금 다시 좀 얼어붙는 모습이죠. 네, 미국 증시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도요, 이 분위기가 좀 무겁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월가에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여기서 무려 92%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 반대로 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좀 안정되는 이른바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은 0%,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을 예상하는 비율도요, 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향후 1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경기 상황이나 소비자 심리에서도 이런 조짐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이 외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국인들이 이 평소보다 연말 쇼핑 시즌에 기부나 선물, 또 크리스마스 관련된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조사한 결과도요, 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잘 보여줬는데요. 지난 9월에 미국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말 쇼핑 시즌에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응답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올해는 9개의 선물을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작년에는요, 16개를 구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모습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가구당 예상 지출 금액도 지난해보다 줄었고요. 동시에 연말 시즌 쇼핑에도 작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지갑이 닫힌다는 건 사실 관련 기업들 실적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은요, 올해 초에 10% 수준이었던 기업 이익 성장률이 내년에는 이 4% 조금 넘는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기업 이익이 1년 사이에 절반 넘게 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블랙록은 미국과 유럽 경제에 연착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정말 걱정입니다. 그럼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긴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때문입니다. 시티그룹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른바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블랙락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분명해져야지 연준이 비로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미국 경제가 정말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을 못 차릴 상황이 될 때쯤에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고용시장 불안정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CNN 비즈니스는요, IT 기업들이 감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고용주들은 내년에 임금을 4.6%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무려 15년 만에 최대 인상폭인데요. 임금이 오르면서 자연히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예측도 시장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채권 시장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거 1970년에서 80년대 초에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요. 1981년과 1982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 주식보다 이 채권의 경우가 수익률이 월등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티그룹에서도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또 고금리가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미국 주식보다는 원자재나 이 채권 매수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조언도 나옵니다. 이 모간 스탠리는요, 중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이 저평가 국면에 도달했다라면서 중국의 주요 종목들로 구성된 이 MSCI 중국 지수가 내년 말까지 무려 1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요, 중국 증시 전망을 2년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 증시 분위기가 무겁지만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와 채권 또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월드컵까지 개막하면서 올 연말 대규모 가전 할인 행사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할인 규모가 예년 정도의 평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삼성전자의 85인치 네오 QLED TV입니다. 매장 판매가는 473만 원이지만 월드컵 할인 행사로 31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주력 상품인 77인치 OLED 제품을 최대 150만 원 할인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설 법한데 막상 할인 폭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TV를 좀 보려고 왔다가 가격이 너무 좀 그래서 다른 걸 좀 보려고 왔습니다. 구매가 망설여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된 수요 부진에 제품 원가마저 올라 할인폭을 극적으로 크게 잡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 역시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요즘 조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리 할인된다 해도 조금은 더 지켜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가려고 해요. 올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재고 자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 13% 증가했습니다. 쌓이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동률은 80% 가까이 혹은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경기 침체로 제품은 안 팔리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수요, 그리고 재고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지불 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가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격 인상 시도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연말 월드컵과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가 실종된 가운데 가전 시장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사라진 가전업계 특수,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서 좀 화면을 보니까 매장이 상당히 한산한 것 같더라고요. 가전업계 불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에 저희가 나와서 그때 당시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왔을 때 LG전자가 이제 TV에서 적자를 보고 TV가 안 팔린다. 그래서 뭐 틈새 상품 같은 걸 좀 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좀 연말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월드컵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입니다. 근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던 거죠.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국내 가전업체 실적들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그래도 계절적인 수요 증가와 이 TV는 지금이 좀 성수기고 생활가전 사실 좀 비수기인데 이때 TV 판매량이 좀 늘긴 하거든요. 그리고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할인 행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특히 오늘 뭐 전자랜드 같은 데서 이제 자료를 내서 뭐 10월 2주 동안 판매량이 뭐 100% 가까이 늘었다고는 밝히긴 했지만 또 단기적인 판매량 증가 정도밖에 기대해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바꿀 만한 극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매출은 소폭 늘 수 있지만 이제 수익성은 더 악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가전에서는 사실 적자를 보고 있지 않은데 TV, 그러니까 VD 사업뿐만 좀 따로 떼서 보면은 적자를 이미 3분기부터 보고 있고 4분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 폭이 훨씬 커질 거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같은 뭐 글로벌 축제가 열린다면 사실 광고도 많이 하고 할인 행사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현장을 보고 또 시민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치고는 마케팅 전략이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뭐 TV의 교체 수요도 뭐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할 수는 있는 영역인데 저희가 직접 이제 좀 가전제품 매장 현장에 가서 뭐 영업 판매 사원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전이 좀 호황기였는데 그때와 마케팅 비용 지출이 좀 똑같다. 이런 수준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이제 본사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뭐 마케팅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TV로 본다면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뭐 네오 QLED 75인치가 주력 상품이고 LG전자도 올레드 70
17인치가 좀 주력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뭐 할인을 100만 원, 15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은품,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바를 껴준다든지 캐시백으로 얼마 정도 포인트를 준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전시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DP 예. 상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할인폭을 더 크게 해가지고 좀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TV들도 할인을 이만큼 적용한다고 해도 아까 그 주력 상품들을 보통 가전 매장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가격이 300만 원 이상입니다. 무조건 한 400만 원 정도. 아무리 싸도 그 정도 수준이라 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좀 염두를 한다면 지갑을 그렇게 쉽게 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현장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 월드컵 덕분에 TV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았다. 대신에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은 거의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좀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 기자 얘기대로라면은 굉장히 뭐 판매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까지 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전업계에 좀 특수한 특수 상황이 있었고 좀 호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만 이제 가전 매출, 국내에서 판매한 가전 매출만 봐도 한 32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거는 이미 샀기 때문에 안 사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제품을 교체한 소비자가 또 많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비 심리 뭐 꽁꽁 얼어붙은 건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예. 올해 이제 국내 전체 가전 매출에서는 뭐 3년 만에 한 역성장이 좀 예상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 가전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방금 앵커가 질문하신 것처럼 왜 마케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마케팅뿐만 아니라 신사업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좀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신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불확실성하고 여기에 지금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기업이 마케팅을 더 태운다고 해서 수요가 과연 살아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고 효과성에 있다라는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값도 올라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연속으로 매출 원가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올라가는데 제품은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많이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까지 지출하라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사업을 좀 중단하고 있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마케팅 비용에 지출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올해 4분기에 TV를 제외해서 생활가전만 좀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표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요. 네.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러면 살아날 거냐? 이런 의문이 바로 이제 붙을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이런 수요 침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약간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전업계 출입하는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합니다.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건설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재무 부담이 커진 이런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증자 성공 가능성을 두고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뭐 오늘 대규모 이런 유증 발표가 나왔음에도 롯데케미칼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꽤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통상 유상증자는 주식주 증가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조금 희석되기 때문에 시장에선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오늘 롯데케미칼 주가는 4.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롯데케미칼은 1조 1,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요. 이번 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 비율이 25% 수준입니다. 네. 증권가에선 부담스러운 비율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단기적인 주가 급락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예. 이런 전망과는 다르게 오늘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 좀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일중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 주가를 보면은 유증 소식에 좀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 오후에 진행한 유상증자 관련 기업 설명회가 영향을 좀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자금난을 겪는 롯데건설에 자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5천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데 이어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약 876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고요. 자회사 롯데정밀화학도 3천억 원을 단기 대여했습니다. 다 합치면 대략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가 롯데건설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예. 롯데케미칼은 오늘 롯데건설과 관련한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대여금 만기일이 내년 1월 18일인 만큼 현재까지 만기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롯데건설 자금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긴급한 상황은 지난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하루 주가 좋았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한데 일부에서는 지금 재정 부담으로 목표 주가는 좀 낮춰 잡은 만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자금 마련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수 대금은 좀 충분하게 충당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유상증자의 주 목적은 국내 2위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자금 2조 7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예. 유상증자 자금 중 6,050억 원을 인수 대금으로 좀 쓸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늘 이 자금을 포함한 내부 자금으로 1조 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머지 1조 7천억 원은 외부에서 차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선 현재 금융기관들과의 협의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 기준으로 확답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증자를 통해서 좀 무리 없이 인수는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당초 입장이랑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이런 발언에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만 해도 롯데케미칼은 내부 자금과 일부 차입을 통해서 인수대금을 좀 마련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3분기 실적 관련 기업 설명회에서 강종원 롯데케미칼 최고재무 책임자는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권에서 본입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금융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자금 조달에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돈 많으니 걱정 말라 이런 식이었는데 한 달 만에 이 말을 좀 바꾼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업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했던 말을 좀 번복하는 현상을 두고 예.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한 달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롯데그룹의 자금 사정이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 이번 증자를 두고 업계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 증자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내년 1월 19일 주주를 대상으로 1차 청약을 진행하고 이후 일반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기업 설명회에서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정해진 게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다 재무 부담이 악화된 건데 그룹 차원의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고요. 예. 롯데케미칼의 1차 예정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3만 원입니다. 2차 발행가액은 내년 1월 16일 산정되는데 최종 발행가액은 두 수치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최종 조달 규모는 1조 1,050억 원을 하회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주주들에게 돈을 끌어모아 신동빈 회장 사익을 위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잇따르면서 신 회장이 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삼성의 사례를 좀 언급한 건데요. 지난 2016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최대 3천억 원 한도 내에서 일반 공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청약 결과 실권주가 좀 적어서 실제 이 부회장이 청약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이뤄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겁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도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국내 법적 공방의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이게 정말 오래 이어져 온 소송입니다. 이게 소송 내용이 뭐고 정확하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두 기업 간 분쟁은 이제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의 보톨리늄 톡신, 소위 보톡스 제제에 대해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1월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이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두 기업 간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국내 형사소송은 이제 올해 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나 메디톡스가 항소한 상태이고 다음 달 16일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게 저희도 좀 계속해서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해드렸지만 앞서서 이 두 기업 간의 분쟁이 미국에서 사실상 이 분쟁이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메디톡스와 이제 미국 협력사인 엘러가는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제 대웅제약의 보톨리늄 톡신인 나보타 수출이 승인되자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보톨리늄 톡신 제조와 관련된 이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제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 제소한 건데요. 이후 ITC는 이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을 이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합의금과 이제 로열티를 지급받는 3자 합의 계약으로 미국에서의 기술 유출 이슈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소송과는 달리 이제 국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 ITC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다음 달 결과가 나오는 소송은 앞서서 메디톡스가 항소를 했던 민사 소송에 대한 선고입니다. 일단 이게 다음 달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소송 규모가 대폭 커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해 이제 배상 청구액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제 최근 열린 변론 기일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501억 원으로 5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는 이제 일부 청구 금액이고 이제 향후 변경될 수 있는데요. 실제 메디톡스 측은 이제 501억 원으로 늘린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부 청구된 금액으로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50배 가까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결과에 따라서 주가나 실적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기 때문에 이번 결과 좀 관심이 클 것 같은데 먼저 메디톡스부터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자면 메디톡스가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현재 이제 메디톡스의 경우 이제 지난 2020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이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소송 중인데다 휴젤과는 이제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 휴젤과의 소송은 사실 내년에 최종 판결이 나는 만큼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오래 남아 있을 거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여전히 소송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대웅제약과의 민사 1심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나머지 이제 소송에서의 이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민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제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 청구 등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내성 잠재 위험을 줄인 신제품 코어텍스의 이제 대량 생산에 따른 실적 증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사업 등 신사업에서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웅제약이 승소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긴 진실 공방 속에 생긴 이제 불법 도용이라는 오명을 벗게 됩니다. 이미 이제 지난 2월이죠. 검찰이 대웅제약의 기술 유출 의혹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 보톨리늄 톡신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다만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사 1심 판결을 넘어 최종심까지 장기화하며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진단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1심에서의 판결이 또 2심에서 또 바뀌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 있겠지만은 금액인지라 1심에서의 결론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아주 기나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 소송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업계에 줄 타격이 좀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코스닥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지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시가총액과 재무실적,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51곳이 편입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29조 원에 불과했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330조 원 수준으로 1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외형 성장과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13%로 유가증권 시장의 절반에 불과했고 기관의 경우 그 비중이 3.6%로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불공정 거래 사건으로 촉발된 신뢰도 하락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코스닥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최근 3년간 평균 84건으로 코스피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자 한국거래소가 명예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1,500여 곳 가운데 단 3.3%로 이뤄진 코스닥 글로벌 지수가 출범한 겁니다. 우수한 코스닥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고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게 시장을 새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시가총액, 재무실적, 지배구조까지 모든 영역을 두루 살펴서 질과 양의 손색이 없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과 재무실적이 있어야 하고 바이오 기업은 신약 후보 물질 보유, 신약 허가, 기술 이전 등의 경험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평가 등급과 기업 건전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게 눈에 띕니다. 그동안 코스닥을 둘러싼 불투명, 불공정 이미지를 탈바꿈해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그 여느 때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량한 코스닥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음으로써 중장기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혁신 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닥 내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코스닥 명예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시장의 불투명성이나 어떤 그 시장의 질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장 기업, 그다음에 시장 관리자, 어떤 그 규제 당국, 어떤 투자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주 말 업비트 등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가상자산 종류, 수량, 가액 등이 담긴 거래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달 내에 가상자산 취득 정보 공유와 거래 자료 시스템 추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을 조율 중입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사업자들로부터 시스템 계획을 받아 피드백을 할 예정인데 과세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이 정보를 받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도 정비, 후과세를 원칙으로 공제한도 상향과 과세 유예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정쟁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당무기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현재 시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예 사유가 과세 준비 미흡 부작용이나 각종 변수 때문에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요.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할 경우 사업자별 과세 시스템 적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투자자별로 취합하기 쉽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과세라는 거는 필요하지만 만약 진행하게 될 때 되게 공평하게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럼 공평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투자의 과세를 적용하게 됐을 때 유저들이 국내 거래 자산 두던 것을 좀 더 리스크 있는 해외 거래에 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또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테라루나와 FTX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라는 초대형 악재가 현실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주택의 경우 122만 명의 4조 원대 종부세가 고지되는데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납세자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의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1년 새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2020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산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택 보유자 122만 명이 총 4조 원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보다 30%나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집값 하락세 상황마저 겹쳐 올해는 조세 저항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1년 전보다 14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같이 근본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3억 원 특별공제가 통과되지 못해 1세대 1주택 인원 약 10만 명과 900억 원의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 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종부세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정상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더욱 문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결국 월세를 사는 서민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 전가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를 안 한 거예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중과를 하면 관계없는데 가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왜곡을 현상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당연히 전세와 월세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야 하는 중산층 세금이 된 종부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마저 국회에서 막히면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대상 주택가격을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했는데도 신청이 미미합니다. 수요자들의 집값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범위를 더 늘렸다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실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신청된 누적 금액은 7조 454억 원으로 전체 목표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접수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책정해둔 예산을 다 쓰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지난 9월에 접수를 시작했지만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문턱을 낮춰 2차 모집에 나섰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인 건데 서울 주택 평균이 8억 7천만 원, 수도권이 6억 1천만 원으로 이를 웃돕니다. 가격 조건을 9억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이 흔들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형평성도 논란인데 또 다른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데다 안심전환대출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 생활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금리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을 높였다가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 전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억 원이라 그러면 서울에서는 거의 집을 살 수 없는 집이고 임대주택 수준밖에 안 된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올려가지고 서울의 평균 가격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 모기지들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방침. 현실로 다가온 고금리 시대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발빠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소관입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마지막 6번째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었던 강면욱 전 본부장입니다. 강 전 본부장은 증권가와 국민연금을 두루 거친 경험을 살려 한국 금융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5명의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와 세계 2위 연기금인 국민연금 등 업계 안팎을 모두 거친 인물입니다. 1985년 국민투자신탁을 시작으로 현대투자신탁 영국 런던 사무소장,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과 ABN 암로 자산운용 등 해외 투자 분야에서만 30여 년간 활동해왔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책임지던 시기 국내외 자본시장 격차를 절감했던 강 전 본부장은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업계 발전 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본, 그다음 자본의 건전성, 직원의 전문성 이런 거 다 점수로 매기면은 1등에서부터 3위, 4위까지는 전부 해외 선두 그룹 회사들이 들어가죠. 저는 국내사들도 이제 거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 강 전 본부장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축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업계 생존을 위한 협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례없는 유동성 위기에도 수익성을 앞세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은 더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증권사들의 NCR 규제라든가 자기 자본 규제 이런 게 조금 엄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니까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업계와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은 정부안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그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약세장에서 이걸 시행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유예를 하자. 강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는 사상 처음 금융투자협회장에 지원하는 이색 후보입니다. 전직 CIO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다는 강 전 본부장은 증권사 해외 사업 확대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당국과 소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왜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저렇게 선진화 국제화가 안 되느냐? 그거를 좀 이제 제가 선두에 서서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고, 우리 업계가 좀 먹거리를 확보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협회가 좀 나서 보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서쪽으로 20여 분 동안 달리자 드넓은 논밭이 펼쳐집니다.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과 원종동, 삼정동 일대에 조성될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전체 면적 343만 제곱미터에 2만 가구, 4만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과 서울 마곡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복합도시 컨셉트가 특징입니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핵심 기업을 유치해 56만 제곱미터의 자족 용지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앵커 기업 유치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기업들은 토지를 원가로 공급받거나 취득세 50% 감면 또는 법인세 35%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입니다. 항공교통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통합 연계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신도시 부지 주변에는 김포공항과 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확대 계획도 포함돼 있어서 보다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7km에 이르는 신교통 노선인 SBRT를 이용하면 해당 지구에서 김포공항까지 최소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광역교통 철도망과 연결되면 어디서든 반경 500m 이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천 대장지구 양옆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 마곡과 인천 계양까지 촘촘한 교통망이 완성되면 판교 테크노밸리와 맞먹는 서부 산업벨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GTX-D 그리고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망뿐만 아니라 대곡 소사선, 광명 서울고속도로 등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3분의 1을 가득 채운 공원 녹지와 수변 공간을 따라 건강 네트워크와 안전한 통학길이 이어지고요. 직주 근접에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친환경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는 4억 원대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더해지면서 사전 청약 당시 16.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개발 면적의 30%가 넘는 녹지와 수변 공간으로 가족 단위 실거주를 희망하는 3, 40대의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0%가량 토지 보상을 마친 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7년 11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